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앵벌대학 301호는 서포 15조 그러니까 서민 포퓰리즘 15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이 수강생들이 5명이 지금 왔습니다. 앵벌대학에. 그래서 이 학생들과 그들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하는 이런 그 대중적 시각에서의 해설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가리우스처럼 저도 이제 맨날 혼자서 이 스포 15조를 떠들었으니까 대중적 시각에서 전혀 사전 각본이 없었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무각본으로 이제 저를 곤란하게 할 질문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걸 서로 지금 오늘 젊은 분들만 오셨는데 다음번 기회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이 서포 15조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질의응답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이 사실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또 앵불대학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대학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올해 스승의 날의 행사는 모두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앵불대학에서만 오늘 행사를 하겠는데요. 황장수 교수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카네이션 증정식이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성 마리아 학생님께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옷까지 잘 닫아야 되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스승의 날 노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카네이션까지 달아주니까 더욱 성실하게 강의에 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1부, 2부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달아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포 15조라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 작년 초에 이제 설계를 해서 작년 6월 달에 그 앵그리 블루 2차 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불변은 아니고 이제 내후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고 또 총선 때 우리가 봤지만은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호락호락 수용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상층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이 부분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중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대중과 함께 이걸 관철시키는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포 15조 관련해서 일단 오늘 질문자들이 주니까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하라고 하니까 또 학생들이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지적을 할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원래 좀 샤이합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할 때 되면 항상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마이크 잡고 먼저 시작해라 빨리. 자, 이정민 학생 네, 저는 사실 이제 15조 선언문을 다 보면 다 이제 다 동의를 합니다. 네, 교수님 의견에 다 동의를 하는데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제 친구들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법학과를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변리사나 그다음 변호사의 꿈을 갖고 이게 공과대학 같은 경우도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변리사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무원 이제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 가서 수업을 많이 듣긴 했었는데 그렇게 돼서 좀 사회적 기회비용들이 많이 날아가지 않나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쿨 폐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또 사시낭인이라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좀 젊은 청년들이
공시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막뭐 7.8기 뭐 7.8기 또 유명한 분 또 계시죠. 그랬고 이렇게 해갖고 많이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굉장히 늦춰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28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28에 취업이 됐었는데 지금 막 33살, 34살 이때 사회 초년생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좀 대안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을 응시를 하는 거를 제한을 딱 둬갖고 뭐 5번 이후부터는 못하게 한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자, 내가 그 로스쿨과 의전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게 이 우리 이 뭐랍니까 이 뉴스 브리핑 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영상에도 대입은 학력고사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로스쿨과 의전원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신분을 격상시킬 수 있는 코스는 몇 개 안 돼요.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 그때 딱 2번 정도가 이 신분이 서로 간에 바뀌게 되는 그 서열화의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서열화의 기회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데 로스쿨이나 의전원은 우리가 조국의 예나 조국 딸이나 아들의 예라든지 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입학부터 또 로스쿨의 성적, 변호사 자격 시험 이런 부분까지 전부 이 로스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비용이라는 부분도 사람들에게 1차적인 제한이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서 성적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을 따고 변호사 자격을 따서 연수를 하고 로펌에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직장을 뭐 로펌에 잡든지 기업에 잡든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도 전부가 다 불공정의 온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로스쿨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사실 사시낭인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공시낭인이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공시낭인이 작게는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쯤 될 거예요. 그 공사 시험을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100만 명이 넘을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변호사가 지금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변호사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자기 로펌을 차렸다가 안 돼갖고 네. 또 남 밑에 가서 월급 받았다가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했다잖아. 한 건 돈 찾아오면 30만 원. 잡고 나서 보니까 직업이 변호사.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망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변호사가 국업 공무원을 시험을 다시 치는 경우도 있고 네. 기업도 이제 변호사를 7급 이하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뭐 주요 금융 기관 같은 데는 변호사에 대해서 일반 대졸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주고 이런 일까지 지금 거품이 빠지는 사이에요. 김성백 씨는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미국의 변호사가 지금 로스쿨로 배출되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고 네. 흔하죠. 네, 굉장히 수도 많고 네. 해가지고 이제 사실 변호사들은 이제 소송 비용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자꾸 소송을 자꾸 이제 유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송 그냥 만국으로 가고 있는 네.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고시낭인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난 3번 이상 그 떨어지면 그냥 더 이상 시험을 볼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예, 삼진아웃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걸 부분으로 충분히 사시 준비생들의 숫자는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수를 점진적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이제 네. 이 접근성에서는 많은 게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변호사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사회 우리가 안 그래도 고소 고발이 세계에서 거의 탑인 나라인데 네. 변호사가 많으면 이게 고소 고발을 더욱 더 장려하게 될 거고 앞으로 또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면 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부분이 과연 국가적으로 그게 좋은 거냐, 생산적인 직업인가에 대해서 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금 사법 시험에 관련돼서 아까 대입 학력고사 부활도 잠시 말씀하셔서 연관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단은 이제 점수만으로 어떤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 자체가 물론 가장 객관적이고 이제 정확한 어떤 측정 학생의 어떤 실력을 측정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어떤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그 지원자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이제 시험 성적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예를 드는데, 미국에 보면 학교 다닐 때 뭐 치어리더를 했는가, 미식 축구팀에 있었는가, 뭐 또 학교 다닐 때 어떤 클럽 활동을 주도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미국에 의문을 가졌던 게 저런 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백수십 년 된 전통을 가지면 그것이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 이제 미국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 보게 되면서 뭔가 하면 미국 사회가 사기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계급을 온전시키는 목적으로 대학 입학을 성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객관적인 평가 지표는 사라지고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이제 부잣집 아들들을 명문 아이비리그라든지 사립대학에 또 뭐 명문 공립대학에 넣어주는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기부금 입학도 자연스럽게, 그 트럼프도 기부금 입학이고 조지 W 부시도 기부금 입학이고, 그래서 집이 부자였던 미국의 대통령은 전부 기부금 입학한 사람이 대학을. 조지 W 부시는 좀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누가 근데 예일 대학 나왔다고. 네, 맞아요. 트럼프는 또 저기 뭡니까? 그 저기 이 유펜에 네. 그 뭐야 MBA 과정 나왔죠. 그 와튼 스쿨. 와튼 스쿨 나왔죠. 그리고 그게 와튼이잖아. 거기 나왔다고. 안철수가 배웠고 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미국 사회가 다양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측면에 불확실한 이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온갖 구멍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미국에서 컨설팅하는 대입 컨설팅하는 스카이캐슬 같은 사람들이 뭐 체육 창학 특기생으로 부잣집 애들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수십 명을 넣었다라는 게 문제가 돼가 입시 불공정성이 아주 벌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사람은 그것도 미국 사회에서 초인류는 아니고 거의 이류쯤 되는 사람이 그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인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하고 거래해서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명문 대학이 그 명분 용어로 얻은 게 뭔가 하면 흑인이라든지 뭐 아시안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소수인종에 대한 입시 특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성적은 좋았는데 떨어진 사람이 대법원에까지 가서 소송을 걸었어.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거는 공정성을 벗어난 미국 사회의 그 소수 인종의 배려에 대한 원칙이다 해서 졌다고. 성적이 좋았는데 떨어진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부분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미국 사람들은 일종의 특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봐요. 민주주의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한국 사회가 이 부정이나 비리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개미 구멍만 하나 생기면 낙타가 좀 있으면 들어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학에서 농어촌 특례 입학, 그래서 뭐 농고 나온 애들이 뭐 이 서울대학에. 맞아요. 정원 외로.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뭐 총리 내정됐다가 나가리 된 한 사람도 그 특례 입학으로 서울대 농대 들어갔거든. 근데 그렇게 생겼을 때 내가 이건 서울대가 개판되기 5분 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공부가 좀 열악한 지역 있잖아요. 지방이나 시골에는 우수한 선생을 먼저 배당해주고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서 하되 적어도 대학은 성적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한 명도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정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학 입학을 둘러싼 인성을 평가한다는 다양한 명분은 그 사회에 남아있는 상류 하이 클래스들의 그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우리가 서양이나 유럽의 전통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 분명하게 계급이 남아있고 그 계급을 대중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인성을 본다는데 솔직히 대학에 가는데 인성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 인성을 서류에 적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학종으로 선생이 기록한 학종을 보고 인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부모가 학교 자주 찾아가고 선생한테 위스키 갖다 주고 룸살롱 데려가고 봉투 주면 좋게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는 선생이나 학교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성적밖에 없다. 인성이라는 부분은 그거는 기업이 뽑을 때 인성을 해야지 학교에 들어가는데 인성이 필요한가? 나는 뭐 교육 이념이니 뭐니 그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성득 씨 또 뭐 질문했으니까 끝장 토론을 네, 그 저도 뭐 성적만으로는 이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정말 저도 뭐 미국에서 이제 여러 뭐 대학도 다니고 뭐 지원을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뭐 단순히 성적만으로 뽑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뽑혀도 내가 성적만으로 뽑혔나? 라고 이제 의문이 들고 불합격되면 내가 왜 떨어졌지? 약간 그런 생각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사실 그걸 누가 뭐 설명해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학교나 뭐 이런 걸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아마 가지는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학력고사를 쳤어요. 시험 치고 나면 쪽지가 하나 나와. 당신은 몇 등이다. 전국에서 몇 등이다. 하고 학점 점수까지 딱 나와요. 몇 점 만점에 몇 점. 그러면 그때는 신문마다 각 대학의 커트라인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예상 커트라인을 보고 지원을 해요. 그리고 또 시험 입시가 끝나고 나면 몇 점에서 잘렸나까지 나와요. 내가 경제학과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이지망에 갔어. 농경제학과로 떨어졌더라고. 그 내가 내신이 4등급이었거든. 그러니까 거의 카트라인 내신 4등급이니까 9점을 까고 카트라인에 걸렸는데 아씨 내가 인상이 안 좋았나 나를 카트라인에는 걸렸는데 왜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떨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적으로 가는 부분이 모든 부분을 다 공정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건 그거대로의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어쨌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부분 이외에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의 능력은 성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면접도 폐지돼야 된다. 나 면접 폐지야. 내가 대학 때 면접 보러 가니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갔어요. 쌤도 좀 이러고. 그러니까 전에는 내신 4등급이 서울대학을 와 이러더만은 머리가 왜 길어? 그래서 면접에 좀 그 뭐라고 할까? 점수가 그때 내가 그때 거의 락커 같았어요. 청바지 입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아마 점수에 좀 이 보수적인 교수들의 점수에 그래서 면접도 난 폐지해야 된다. 면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니 모든 사람을 잠깐 앉혀놓고 여러 명을 잠깐 한 2, 3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관상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맞혀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일반 인문계랑 이제 뭐 그냥 자연계 같은 경우에
일반계랑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랑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점수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입시 비리가 사실 예체능계에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음악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상 이런 학력고사 도입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도 예체능 그 비리가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때 이렇게 성적으로 가도 부산에 두 번째 가는 모 대학은 수천 명이 뒷구멍으로 들어갔고 서울에 모 또 공대가 유명한 대학은 수만 명이 비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비리가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 네. 때. 근데 예체능은 뭐 그때부터도 비리가 횡행했지요. 네. 저는 그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대학에서 예체능 부분은 과를 없애버리고 그냥 예체능 전문 스쿨로 가버려야 된다고. 아 그러면 한예종 같이 아니 그러니까 아트 네. 스쿨이나 아트 스쿨. 안 그러면 뭐 그 뮤직 칼리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줄리아드처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맨하탄 음대 뭐 예. 이런 느낌으로. 거기로 가야지 일반 그 기성 종합 대학에 예체능과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체능이 대중화되는 부분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클래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대는 음대, 그러면 뭐 일반 대중음악, 파퓰러 뮤직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는 학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서 갈 때부터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아. 예. 뭐 예체능까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대학이 감당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 나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해도 될까요? 저 이제 대학 이야기를 나오고 점수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3번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있거든요. 정규직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더라고요. 정규직하면 뭐 최근에 논란이 많은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잖아요. 반발하는 이유가 내용을 봤더니 우리는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다. 근데 비정규직이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환할 수는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이 같아져 버리면 아마 정규직계 굉장히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나는 여기에서 궁금합니다. 이제 일단 비정규직, 정규직은 노조 부분 주로 이제 제조업 노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고 네. 첫째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선발 과정들을 거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그게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걸 통과할 만큼 이 자신의 이 내공을 갖췄다고 봐요. 자, 비정규직을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쉽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나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잘 봐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 때 만약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실제로 회사마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같은 사업장 안에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규직은 100을 받으면 비정규직은 40, 45 보통 그렇게 받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어떤 데는 30을 받는 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자, 이 부분만큼은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내가 어디 써놨을 건데 그건 분명히 반대한다. 그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 이게 근데 한국에 뭐 이런 게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노조가 지역 단위로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주도록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직장에서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망치질을 하는데 정규직의 망치직은 비정규직의 망치질보다 돈이 더 높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노동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해설문도
있잖아요. 저희 서포 15조에 예. 해설문에 해설이 좀 많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근데 그 네. 정규직 이 비정규직 문제가 저는 이게 보통 공채로 뽑을 때 정규직을 뽑잖아요. 예. 그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채로 들어간 정규직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공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렉서블한 걸 또 좋아해 갖고 비정규직을 또 선호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아예 공채로 뽑아버리면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업무의 이 성격이 정규직으로 하는 거냐 비정규직으로 하는 거냐라는 부분을 나누게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업무는 대부분 정규직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외주를 줘야 될 외주화 즉 밖에 시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로 보자면 지하철에서 뭐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이 하지만은 지하철에서 뭐 보안을 갖다가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이제 그건 외주가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청소하는 사람 그것도 또 외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일의 성격에서 기간 업무가 아닌가를 가지고 외주화를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거 보고요.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정규직이라고 해서 특권화된다. 특히 이거는 내가 볼 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현대차나 무슨 과거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연봉 1억 가까이 받고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하는 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내 하청, 사외 하청, 안 그러면 외주업체, 뭐 협력업체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밥을 먹을 때 정규직은 그때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요즘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에 먹는데 비정규직은 그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늘을 찾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먹고 정규직은 회사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비정규직은 그 버스를 타지 못하고 일반 교통수단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전체 노동의 몫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산을 했을 때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정도가 100 중에 뭐 30이다면 뭐 거기에 이제 원가 제조업 들어가는 원가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은행의 이자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주주들한테 주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관리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일정할 건데 그 30이라는 부분 중에서 정규직이 20을 가져가 버리면 비정규직은 10을 가지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부당하다. 정규직이 1억씩 받을 이유가 없다. 노동 한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 미국에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미국에 아칸소가 어디 있죠? 뭐 어디 엘라바마에 있는데 그 엘라바마 현대 자동차 공장에는 한 5천 안팎일 거예요. 제조업 노동자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거기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동차 공장에 거의 현대차에 뭐 한 8천, 9천, 1억 정도 접근해 갈 거예요. 근데 노동 강도는 누가 쓰냐? 미국 엘라바마가 훨씬 세요. 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 중간에 일하다가 핸드폰 받는다든지 이런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일하고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있을 때 딱 쉬고 핸드폰은 딱 그냥 들어갈 때 두고 가고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자동차 공장보다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 미국이 100이라면 한국이 한 6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생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비정규직에게 나눠야 된다. 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민노총 그다음에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노조들의 특권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하고 이 똑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이 줘야 된다. 비정규직은 대신 이 사람들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은 보장 안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간당 노동의 가치는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기 서포 15조 중에 7조 예. 제조업의 국내 복귀 국가적 그 적극 지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해외 보편화된 OEM 그 시스템을 예.
최대한 줄이고 이제 국내로 기업들을 복귀시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조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 이게 난민 수용 반대가 외국인 노동자 반대도 같이 포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반대까지 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 한국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현장 제조업 중에서는 좀 위험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전면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구분을 해서 아니 난 전면 반대. 전면 반대. 왜냐면 예. 한때는 나도 예, 한국의 인구가 줄어서 예, 외국인의 이민을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한 예, 적이 예. 있는데 고민 결과가 뭔가 하면 전면 반대. 전면 반대. 예, 예. 그래서 일을 하러 한국에는 올 수 없다라고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해도 숨어서 들어올 건데 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일자리가 소멸되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코로나 네, 네.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실업들이 전 세계에 발생을 할 거예요. 네, 예. 지금 유럽의 거구가 이렇게 지금 다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지만 굉장히 세지고 있대 거구가요. 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유입이 외국인 때문에 생겼고 아시아.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의 삶이나 복지 조건이 나빠졌다. 예, 이 선동이 완전히 먹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히틀러가 스페인 독감 이후에 독일에서 많이 죽은 동네일수록 극우 지지, 나치 지지가 높아서 집권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도 어떤 동네는 스페인 독감으로 많이 죽고 어떤 데는 별로 안 죽고 이랬대요. 그런데 네. 많이 죽은 동네일수록 극우 지지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비공식적으로는 300만 이상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예. 300만.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 외국인 한국에 들어와 있는 300만은 전부 노동력을 가진 젊은 외국인들이에요. 네. 나이 든 외국인이 뭐 한국에 살러 왔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의 뭐 3D 업종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위험하고 좀 더럽고 뭐 이런 네. 부분에 있다고 이런 네, 그렇죠. 느낌인데 제조 공정상 위험한 일을 예, 저는 하고 있죠. 예, 요즘 한번 봐요. 예, 인력 시장에 가도 30%가 뽑혀가지 못한데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밭에 지금 일하러 갈 건데 갈 사람 하면 옛날에는 안 갔지. 예, 이제는 거기도 나요 손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밭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돌아갔대. 걸려서 죽을까봐 예.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지금 일하러 그것도 줄을 선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외국인에게 우리는 편한 일을 하고 외국인에게 무슨 어촌이나 농촌이나 가구 공장이나 위험한 일을 이렇게 떠맡기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네. 그리고 그때는 거기가 외국인 임금이 좀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임금도 250, 200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노동 현장도 그렇고요. 노동 현장은 또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월급 받고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인구 줄어드는 문제는 그건 별도의 관점으로 국가적 주택 공급이나 네. 그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외국인한테 인구를 그렇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그 나라를 다 차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독일이 지금 예.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죽으니까 1차 대전 때 동맹이었던 터키 사람들을 받아들였잖아요. 독일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터키 사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독일에 아마 터키 사람이 1,000만 명에 지금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코로나 참에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수생들부터 예. 합법 비합법 할 것 없이 예. 전부 거부하고 예. 그리고 국내에 외국인 거주도 제한하고 또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들이는 것도 등록제로 가서 기본적으로 한국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지금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내국인이 해야 된다. 우리가 제주도를 안 봐요. 네, 그렇죠. 제주도를 공연히 특별자치도로 해서 네. 중국 사람들 자본을 들고 오니 했지만은
결국 제주도에 남은 거는 중국 사람들 똥 눈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사고 하는 모든 것을 중국 사람들 메커니즘 안에서 돌아가 버리는 시기 됐고 제주도의 자연이 파괴되고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각종 뭐 범죄나 부패들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외국인의 개방에서 특히 한국은 중국하고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못 개방하면 한국이 아마 내가 볼 때 이 사회 정체성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서포 15조를 계속 보니까 뭐한 7-80% 이상은 되게 찬성하는 부분이 많은데 반대하는 20-30%를 질문하세요. 100%가 아니란 말이죠. 반대하는 20-30%는 반대가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거고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참 많기도 한데 결국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서포 15조의 그 목적과 이게 그 교육을 위한 건지 실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커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거 이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뭐 일단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정리를 하는 것과 안 하고 그냥 책에서나 이야기하고 그냥 가끔씩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차이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좀 확산되어야 그것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이건 일종의 혁명 공약처럼 내걸고 결국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보면 내가 이걸 개인적으로 날 찾아온 국회의원들한테 한 열댓 명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나름은 이걸 받아라고 여기저기 이야기도 좀 했어요. 뭐 간청이 한 게 아니라 통보를 했지만요. 안 해요. 좋다 해놓고는요. 왜 안 하느냐. 여기에는 온갖 이해관계들이 다 기득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하에서 온갖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떠드는 것이지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일은 절대 안 하죠. 그래서 현실 정치인들이 여야에서 이걸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 세력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좌파 중에 뭐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론적이라는 이재명이조차도 이런 부분을 내걸지는 않잖아요. 그냥 단선적으로 하나씩 툭툭 던지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어 걸었을 때 자기한테 오는 공격들을 감당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내어 걸지는 않고 총선 직전에야, 대선 직전에야 만약에 그 사람이 대선 갈 생각이 있다면 내 걸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나는 포퓰리즘의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태의 최악의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것도 포퓰리즘이 맞아요. 근데 포퓰리즘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히틀러도 포퓰리즘이었고 무솔리니도 포퓰리즘이었고 트럼프도 포퓰리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 사람들이 주장하는 포퓰리즘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혐오가 있습니까? 외국인을 거부하자는 건 그건 우리의 권리예요. 그건 혐오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혐오라든지 어떤 정오를 담은 것도 아니고 보통은 파시즘은 항상 혐오의 대상을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돈을 퍼주자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1조부터 15조 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왜 자기한테 필요한 걸 갖다가 밀어붙이지 않고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던져주는 가짜들을 좋아하고 그걸 믿느냐. 그래서 진짜 당신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걸 밀어붙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밀어붙이냐. 나는 그냥 놔두면 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봐요.
결국은 이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걸 혁명 공약처럼 내걸고 정치 세력화하고 정치 세력화를 해서 정치 운동을 하고 조직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다음 대선에 이걸 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을 서포 15조가 왜 필요한가라는 전체적인 고찰. 지금이 퍼플리즘의 시대다. 근데 코로나가 덮쳤다. 경제는 대공황이 오고 있다. 자, 이럴 때야말로 이 서민 퍼플리즘 15조가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때가 돼야 대중들이 수용을 해요. 만약에 경제가 잘 돌아가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고 다 돈 벌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누구도 겉들떠 보지 않죠. 올연만만 대보세요. 전부 곡소리 날 거예요. 여기서도 실업자가 몇 명 생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어떡하겠어? 사람들이 당연히 이래는 못 살겠다 하면서 지금 이런 서민 포퓰리즘 같은 데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 정당을 만들어서 관철시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아무도 이런 걸 받지 않고 이런다면 결국은 정치 세력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2년 대선 때까지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현 정권이 대책 없는 무리한 포퓰리즘 악용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포퓰리즘을 하면 무분별한 복지, 무상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데요. 근데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이라고 나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포퓰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방끈 긴 사람들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보고 이름을 좀 바꾸자. 뭐 의사도 그렇게 합니다. 서민혁명으로 하자. 뭐 이러면서 이 서민 포퓰리즘이란 말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일부러 써서 일부러. 그럼 내가 원래 뺐다게 가지고 무슨 청개구리라서 하지 말라면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왜 일부러 썼느냐. 자, 이제는 포퓰리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퓰리즘 중에는 이 정오의 포퓰리즘도 있고 그다음에 낭비적 포퓰리즘도 있고 선동의 포퓰리즘도 있는데 이 포퓰리즘이라고 쓴 이유는 그야말로 대중을 위한 공약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분명하게 담기 위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 뭔가 불쾌하다는 사람은 자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 본인이 사실은 포퓰리즘인데 포퓰러 대중인데 본인이 대중이 아니라 나는 특권층이라고 착각했으니까 포퓰리즘이 불쾌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사,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불쾌해서 이름 바꿔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거는 뭐야? 나는 스페셜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포퓰리즘이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포퓰리즘이라고 넣은 거는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있겠지만은 전공법으로 맞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이제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많은 사람들이 더 좀 와닿아야 되고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소장님처럼 이제 견문이 넓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1조부터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많이 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10대, 20대들에게 쉽고 제대로 전달되게 하면 자기 자신의 미래랑 직관되는 정책에 눈을 뜨고 이제 사회 인식이 바뀔 것 같은데요. 그 사회 인식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정책과는 다른 정상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이 서포 15조를 쉽게 이해시키고 알릴 수 있을지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하려면 허경영식으로 이야기하면 쉽겠지요. 근데 허경영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돈이 어디서 오는가는 말을 안 하죠. 돈을 준다고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가독성이 생기지. 고민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 준다고 하는 것 외에 가독성이 생길 건수가 있겠는가라고 나는 묻고 싶어요. 돈 준다라는 거 빼놓고는 가독성이. 그러니까 읽어보려고 안 하니까 아예 가독성도 안 생기는 거죠. 고민도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왜 이러는가를 설명하려면 지금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끝이 종말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피크를 그렸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난 뒤에 지구상에 옷도 안 입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원숭이하고 비슷할 때부터 시작해서 1800년까지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거나 질병이 만연하면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제 그게 조금 흉년이 들고 질병이 없으면 제로 이 수준의 삶을 서기 180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불과 200년 동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몇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겨우 200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미 한 30년 전부터 20, 30년 전부터 꺾였다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만 기술 문명만 믿고 내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엊그제 어느 대학생도 나한테 그랬어요. 무슨 기술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황 소장님이 부정적인데 4차 산업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일자리도 창출하고 웃기는 소리예요. 이미 컴퓨터 때부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3차 산업혁명 때부터. 그래서 인류 문명은 정점을 치고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고 이것이 올라가기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기술을 발전, 테크닉의 발전과 인류의 삶이 풍요하게 되는 거하고는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대학생은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고 뭐 옛날에는 불편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불행해진다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SF 영화에 보면 지금 여기 없는 온갖 탈 것들을 타고 온갖 기계 테크니션을 이용하지만은 테크닉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노예처럼 사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 생활의 편리함과 인간이 풍요한가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노예처럼 살면서도 온갖 장비를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자, 가상현실로 뭐 AR이나 VR로 예를 들어서 여자를 사귀고 섹스를 한다고 하면 그 불행한 거지. 그렇잖아요. 저기 우리 여성에 관심이 많은 서진희 씨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에 관심이 없지. 네. 주로 이제 방구석 그 오타쿠 히키코모리들의 그 예. 방식이죠. 아주 불행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리가 기술 문명이 지금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단계로 가고 있고 그 기술의 발전이 인간이 잘 사는 풍요의 곡선하고 같다고 보면 그건 다른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돼 갈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풍요의 곡선은 1990년대부터 밑으로 꼬라박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점점 빨리 꼬라박힐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도태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미래 영화 중에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하이 테크니션의 도시를 다 보여주지만 인간 삶은 다들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옛날 유토피아가 아니고 네. 대부분이 디스토피아인 게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름 철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관점에 대한 이해 속에서 SF 소설들을 쓰고 그것이 영화가 블레이드 되는 러너도 거예요. 그랬고 예. 영화 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엘레시움도 그러고 또 뭐 저기 대부분의 얼마 전에 뭐 레디 플레이어 뭐 원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러고 그래서- 다 그렇잖아요. 네, 네. 아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명문대 나와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한 특히 금융계통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우리가 이 정리에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죠 어떤 현재 금융업 같은 걸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는 지금 직군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렇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음반 산업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금융업뿐만 엄청난 아니라 시장이 있었거든. 예. 지금 변호사 예. 앞으로 변호사도 변호사 어지간하게 그렇죠. 상담해 주는 거는 그냥 얼마 넣고 지금도 그런 게 있다 그러더만 그렇죠. 앱도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상담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묻거나 쳐넣으면 뭐라고 법률적인 상담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다 대체될 거다. 그러면 이제 대체 안 되는 지금 뭐냐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로봇 분야. 이게 이 로봇이 문제가 있는 게 뭔지가 있는 줄 알아요? 충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지적 노동을 많이 하는 로봇일수록 이게 낭비가 크다. 우리가 흔히 보면 많이 움직이는 로봇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지적 계산을 많이 하는 로봇이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크대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로봇이 대응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원해를 그 뭐라 그러나 이 정원에 나무 가지 깎는 원해사 이런 거는 그 원해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경사가 그런 거는 로봇이 대응하기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애 봐주는 거. 예? 애를 로봇이 봐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애 봐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만 마지막에 살아남고 나머지 직종들은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을 버느냐? 처음에 그 기술을 원단을 발견한 사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기술 발견을 가지고 돈을 댄 사람, 또 그걸 상업화하는 부분에 플랫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제 대중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스포츠나 문화 예술 부분에 스타급으로 올라선 소수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벌지 나머지는 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들이 다 도태되어 가고 그 다음에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이 직업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는 끝이 나고 계속 10년 단위로 자기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있는 직업의 한 70%가 한 20년 뒤에는 없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은퇴할 쯤 되면 여러분들 하던 직업이 다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 뭐 기술 발전이 인간을 풍요하게 하고 또 제일 흔한 거짓말이 뭔가 하면 기술 발전이 그만큼의 사라지는 일자리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옛날에 없던 일자리가 이 기술 발전에 따라 생긴 게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일자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에서 생긴 일자리가 배달의 민족 본사에 가면 일하는 사람 다 모아가 몇 명 하겠어요? 예? 타다 본사에 몇 명이 일하겠어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본사에서 기껏 일하는 사람들이 2-3천 명이에요. 자, 저 회사의 가치가 수백조인데 2-3천 명이 일을 한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2-3천 명이 아니라 200-300만 명이 일을 해야지. 첫 번째 질문 중에서 그 삼진 아웃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변호사. 예. 근데 그거는 사람의 직업을 그렇게 제한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직업 자체에다가 허가를 부여하는 것도 사람이 합의한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격증이 계속 생기잖아요. 협회 같은 데서 옛날에 없던 기술이 나오면 그런 것도 하는 마당에 무슨 3번 정도 시험 치고 더 치지 말라고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 본인의 꿈이다. 변호사 평생.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변호사가 좋든 싫든 다시 사법 시험으로 복귀를 해도 솔직히 말하면 판검사 하는 숫자는 한정돼 있고 변호사는 양산의 시대에 갔기 때문에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든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어차피 우리 사회에 일정하게 필요하고 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필요하지만은 그게 뭐 옛날처럼 변호사 됐다고 집안에 무슨 뭐 완전히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죽으라고 뭐 십수 이렇게 할 사람도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